그래서 이런 버퍼 오버플로우를 악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리모트 머신, 보통 이제 리모트 머신은 이제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생각할 때 이제 클라이언트, 해커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리모트 머신으로 생각하고 그 여기서 빅튼 머신이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서버라고 생각하면 이 해커가 서버에 원격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코드를 심어 넣고 그 코드가 예,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용해서 심는 거죠. 원격으로 이제 입력 창에다가 입력을 할 때 자기가 바이너리 실행 코드를 스트링인 것처럼 입력을 하고 그 코드를 스택에다가 어느 위치에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리턴할 때 그 코드를 리턴해서 그걸 실행해 버려서 리모트 원격으로 쉘을 열어버리면 시스템이 탈취되는 거죠.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용해서. 그런데 불행히도 실제로 많은 C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를, 즉 입력을 받을 때 입력 데이터의 길이를 체크해서 제한하지 않는 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그 경험이 적은 프로그래머, 인건비가 좀 적으니까 개발비를 줄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자기 실수를 무의식 중에 할 수 있죠. 술 먹고 그 다음날 계속 코딩한다든가, 감기약 먹고 한다든가 이러면서 평상시에는 안 하던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이제 시스템, 유닉스나 이런 시스템들에서 이런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바꿨지만, 기존 시스템에선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이런 실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10년 단위로 보면 1988년도에 처음 이런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용한 인터넷 웜 공격이 있었고요. 1988년입니다. 99년에 또 IEM 워라는 게 있었고 2000년에 트윌라이트 해콘 위라고 하는 게 이게 닌텐도 머신 같은데 이런 식의 이제 10년 단위로 큰 어떤 해프닝 이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1988년이 제일 먼저 발견된 최초의 버퍼 오버플로우를 악용한 인터넷 웜이 이제 퍼진 건데요. 이게 살펴보면은 핑거라고 하는 이제 유닉스 머신에서 이제 핑거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있는데요. 이 핑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도 이렇게 쓰지만 예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PC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PC로 간단한 워드 작업 정도는 하고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단순한 업무는 했지만 이렇게 연구용으로 막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연구용으로 쓰기에는 PC는 너무 느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실 같은 데서는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성능의 PC 가격의 몇십 배에서 몇백 배 정도의 가격이 되는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을 연구실에서 한두 대를 설치하고 그 연구실 멤버들한테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계정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자기 집이나 연구실에서 자기 PC를 사용해서 그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에 원격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컴퓨터에서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에서 좀 계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핑거는 뭐냐면 여기서 볼 때 이제 CS, CMU, EDU인데요. 이거는 이제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의 CS, 컴퓨터 사이언스 파트에 있는 어떤 이제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에 DRO, 닥터 O인가요? 어쨌든 DRO라고 하는 이제 계정, 사용자를 핑거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핑거를 해보면 보통 어떤 게 나오냐면 이 계정을 가진 사람이 언제 로그인을 했고 언제 로그아웃을 했으면 시간이 다 나옵니다. 정확한 시간. 그 다음에 로그인한 터미널이 IP 주소 어디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 대학원 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 연구실에 있는 이제 멤버들 핑거를 다 해보면 이 친구는 로그인을 랩에서 했구나, 연구실에 와 있구나. 이 친구는 로그인을 집에서 했구나.
이 친구는 학교에 아직 안 왔구나. 어떤 사람은 로그인을 어제 하고 아직도 안 했으니까 오늘은 딴 일 하나 보네. 교수님 오셨나? 교수님 작업하시나? 이런 거를 이제 일종의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멤버들. 뭐 전화해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냥 궁금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그냥 손가락을 꼼지락거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 용도인데 이 핑거가 이 얘를 읽어드릴 때 게스트링을 쓴다는 얘기죠. 게스트링. 초기 버전에서. 그러면 핑거하고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스트링이 아니라 바이너리 실행 코드인데 스트링처럼 입력을 해서 패딩을 넣고 그 앞에 얘를 호출한 녀석이 있죠. 핑거를 호출한 녀석은 누구냐면 유닉스 쉘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끝내면 유닉스 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리턴 주소 패딩하고 여기서 봤죠. 바이너리 집어넣고 패딩하고 돌아갈 리턴 주소가 아니라 새로운 리턴 주소를 업데이트 시켜서 오버플로우 시켜서 여기를 가리키게 하면 자기가 집어넣은 이 exploit 이 코드를 실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 루트 쉘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해커 공격자와의 컴퓨터한테 TCP 커넥션을 열어서 원격 쉘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공격자는 원격에서 그 시스템을 장악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를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뭐 방화벽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내려버리고 백신 같은 거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뭐 시스템 모니터링 툴, 로그 이런 거 다 죽여버리고 아무도 내가 왔다라는 거 모르게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서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하라는 건 아니고 해커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1988년도에 코넬대의 로버트 모리스라고 하는 대학원생이 실험용으로 이걸 이용을 해서 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웜은 이제 악성 코드의 일종이죠.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라고 얘기할 때 악성 코드에서는 바이러스하고 웜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웜의 특징은 상대방 컴퓨터 타겟을 정한 다음에 네트워크 명령을 실행해서 커넥션을 만들고 그 커넥션을 통해서 어떤 코드를 카피해서 옮겨갑니다. 이게 이제 꼭 벌레가 이쪽에서 구멍을 뚫고 나와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처럼이죠. 스스로 옮겨 다닙니다. 연결도 만들고. 그래서 이때 몇 시간 만에 6,000대 컴퓨터를 감염을 시킨 거죠. 웜을 감염을 시켰는데 이게 그 당시 인터넷의 한 10% 정도가 됐다라고 하고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제 내용은 Communications of ACM이라고 하는 저널에 1989년도 6월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는 컴퓨터 이머전시 리스폰스 팀, 컴퓨터 응급 대응팀을 만들었고 지금도 운영 중이 그 홈이 CMU에 있고 지금도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그젬플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뭐 이제 유사한 사례로 보고요. 우리는 이제 그 웜과 바이러스의 차이 등등은 이제 3학년 때 컴퓨터 보안에 가면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제 거기서 보면 되고요. 뭐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바이러스, 지금 뭐 코로나처럼 숙주가 필요하죠. 혼자서 그 바이러스 균이 돌아다니질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주,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복을 하다가 나중에 활성화돼서 또 다른 숙주로 옮겨 다니는 게 바이러스인데 웜은 스스로 커넥션을 만들어서 자기가 옮겨 다닙니다. 자기가 복제를 하고 옮겨 다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버퍼 오버플로우가 굉장한 취약점이 되고 해커들은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행할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GCC 같은 컴파일러에서 이런 버퍼 오버플로우 때문에 일어나는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없을까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그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코드상에서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용어로는 이제 secure coding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secure coding 뭐 등등.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get string 대신에 fget string을 썼는데, fget string은 이제 여기에 그 파일 디스크립터, 파일 포인터죠. 파일 디스크립터. 여기서는 이제 stdin이니까 이제 표준 입력이니까 그냥 키보드가 됩니다. 이 버퍼라고 하는 공간에 영역에 4개만 읽어드려라. 개수가 딱 되죠. 그러면 이제 4개 이상을 읽어드리면 얘가 더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getS 대신에 fget을 쓰면 프로그램 차원에서 그런 버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컴파일러가 getS를 쓰면 워닝을 낼 수 있죠. 너 getS 말고 fgetS 써라고 컴파일러가 이거 체크할 수 있겠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쓸 때 유사한 워닝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string copy 같은 것도 그냥 쓰지 말고 string n copy. n이 이제 스트링 몇 개를 카피할 것인지에 대한 개수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거고, 앞에서 또 scanf를 쓸 때, 요 %s를 쓸 때 요걸 쓰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 대신에 역시 fgetS를 쓰고 여기에 n 개수 요걸 지정해서 쓰면 된다. 그러면 코드를 할 때,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할 때 코딩 차원에서, 소스 차원에서 이런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가 있고, 이렇게 쓰지 않았을 때 컴파일러가 체크해서 워닝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지 말아라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레벨 차원에서 이런 버퍼 오버플로우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운영체제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리눅스라면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그래서 보통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스택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길게 나가서 자라면서 스택을 쓴다 그러는데, 보통 공격자가 이런 이제 원격 머신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자기가 공격 타겟으로 삼은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 기종을 체크합니다. 똑같은 하드웨어 기종을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메모리 사이즈가 얼마고 뭐 붙어있는 이런 모든 하드웨어 스펙을 똑같은 걸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머신에 있는 운영체제가 무엇인가, 어느 버전인가, 똑같은 버전을 자기 컴퓨터에 깔고, 그 다음에 타겟 컴퓨터에 현재 어떠한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 똑같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죠. 자기가 그쪽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을 할 때 그때 스택이 주소가 어디쯤 될 거고, 자기가 어떤 코드를 집어넣고 패딩 얼마를 채운 다음에 어느 위치 어드레스쯤에서 리턴 어드레스를 덮어 씌우기를 하면 이게 B로 덮어 씌우기를 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서 정확히 그 주소에 맞게 이 코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패딩 건너뛸 패딩, 채워넣을 패딩하고 이걸 정확히 맞춰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운영체제가 매번 이제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이 스택을 연속적으로 잡지를 않고 랜덤하게 어떤 공간을 띄워놓고 할당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이만큼, 어떤 때는 뭐 조금, 어떤 때는 더 길게. 그럼 매번 프로그램 시킬 때마다, 실행을 시킬 때마다 실제 스택 프레임이 잡히는 위치가 들쭉날쭉한 거죠. 그러면은 공격자가 정확하게 그 위치를 예측해서 어느 부분을 덮어 씌워야 될지 프로그램 그 원격으로 입력을 할 때 그걸 정확히 계산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andomized stack offset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 그 어드레스들이 랜덤한 위치에서 만들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격을 방지한다라는 게 이 메커니즘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non-executable code segmen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x86 머신에서는 그 CPU에서 이제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메모리의 특정 영역을 read only나 또는 writeable이라고 마킹을 해버리면, 특정 영역은 read only로 되어 있으면 거기는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는 불가능하고,
또는 특정 영역을 writeable이라고 마크를 하면 그 영역은 쓸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읽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 그 영역에 있는 코드가 실행 코드이면 실행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택에 있는 이 익스플로이트 코드가 그냥 읽을 수 있으면 이걸 실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X86 64비트 이건 하드웨어적인 지원입니다. 이거는 운영체제에서 지원한 거라면 이건 CPU 하드웨어적인 지원이죠. 여기에서 특별하게 execute permission이라고 하는 어드레스 퍼미션을 이제 마크할 수 있도록 execute permission을 마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가지고 스택으로 잡아놓은 스택 공간에서는 어떤 코드가 있어도 그 코드를 non-executable로 마크를 해버리면 스택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격자가 여기에다가 이제 스트링을 가장해서 실행 코드를 집어넣고 이 리턴 주소를 이 함수 Q를 콜 했던 P의 원래 코드로 리턴하지를 않고 1로 돌아와서 얘를 실행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설사 정확한 주소를 오버라이트를 시켜가지고 B를 보고 리턴 주소를 1로 와서 얘를 실행하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적으로 여기는 스택이니 코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이런 공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제 카나리, 스택 카나리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카나리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이제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가 떠오를 텐데 이 옛날 그 광부들이 이제 탄광에서 광부들이 이제 뭐 광물을 캐러 지하 갱도 깊숙이 들어가서 뭐 굉장히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줄로 매달아 놓은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고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게 뭐 이제 매번 아침에 들어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밤새 거기에 가스 같은 게 노출이 돼 있으면 내려가자마자 그냥 질식돼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장에 까나리 새를 넣어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쭉 내려보내서 한참 놔둔 다음에 올려보죠. 카나리 새가 멀쩡하면 내려가고 죽어있으면 이제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카나리를 그런 의미에서 카나리인데요. 지금 스택의 어떤 영역에다가 카나리에 해당하는 어떤 임의의 랜덤 데이터를 쓰고 함수를 실행하고 리턴하기 직전에 그 카나리 값을 다시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으로 뭔가를 오버라이트 해 놨으면 카나리 값도 망가졌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리턴하지 않고 워닝을 내고 실행을 멈춰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카나리입니다. 이제 GCC 컴파일러에서는 이제 옵션에서 -f 스택 프로텍터라고 하는 걸 넣고 하면 이제 카나리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디세이블 되어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디폴트로 이게 다 저절로 이제 스택 카나리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생각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써도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겁니다. 앞에서처럼 0, 1, 2, 3, 4, 5, 6 0, 1, 2, 3, 4, 5, 6, 7 그러면 이 7이 카나리 영역을 건드린 거죠. 그러면 스택 스매시하고 디텍트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런 거죠. 이게 이제 FS라고 하는 이제 세그먼트 레지스터이죠. 뭐 전통적으로 뭐 CS 세그먼트, DS 세그먼트, 뭐 ES 세그먼트, SS 세그먼트, FS, GS 이런 세그먼트 레지스터들이 있는데요. X86 CPU에 이때 이제 FS라고 하는 이제 세그먼트 레지스터에 카나리 값을 두고 그걸 이제 AX에다가 가져온 다음에 이걸 스택에 스택 포인터를 하나 증가를 시킨 거죠. 8바이트 증가를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카나리를 씁니다. 그리고 AX에 들어있던 카나리는 XO로 싹 삭제를 해버리죠. 왜냐하면 얘가 들키면 안 되니까. 얘가 들킨다는 얘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격자가 오버라이트를 해버리고 카나리가 있던
카나리가 원래 쓰여놨던 지역에 있는 카나리를 자기가 읽어드린 다음에 오버라이트를 해보고 그 위에다가 카나리만 다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디텍트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용한 카나리 값은 바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호출을 하죠. 콜 하죠. 리턴을 하기 전에 카나리 값을 다시 한번 여기 스택에 있던 카나리 값을 여기서 써놓은 읽어가지고 다시 오리지널 카나리는 여기 fs 세그먼트 레지스터에 있는 것을 잊어다가 비교하는 거죠. XOR에서 같으면 네, 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다르면 네, 이제 스택 스매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같으면 768로 가서 이제 그 다음 가는 거고 다르면 콜에서 스택 스매시들을 내고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카나리를 사용한 예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버퍼는 4개 잡았지만 여기에 충분한 이제 완충 공간을 두고 실제 버퍼 4개, 캐릭터 4개는 여기다 잡고 이 완충 공간 임의 주소에 8바이트 카나리를 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4개 0, 1, 2, 3, 4, 5, 6 네. 이게 뒤에 널 캐릭터가 있으니까 0, 1, 2, 3, 4, 5, 6 여기 널 캐릭터 해서 실제로 버퍼는 4개 잡아놓고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가지고 4개의 바이트를 오버플로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카나리를 안 건드렸어요. 카나리를 안 건드려서 뭐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7 했을 때는 7을 했을 때는 얘가 여기를 넘어가죠. 카나리 값이 바뀌었을 거란 얘기죠. 그때는 스택 스매시드가 디텍트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딱 맞은 거고 요 뒤에 0은 널 캐릭터입니다. 스트링의 끝은 항상 널 캐릭터가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리턴 오리엔티드 어택에서 여러 가지 뭐 어택 쪽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우리는 파트 5에서는 여기 GCC에서 스택 카나리를 이용을 해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도록 컴파일러에서 지원을 해준다.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 일단 3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